일본 군부에서는 아니다, 차라리 가미카제가 더 나은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다면서요? 비전투 손실률이 무려 30%까지 치솟습니다. 전체 항공기 손실에. 그렇게 죽을 바에야 아예 적함에 그냥 쇄도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냐. 이 가미카제의 폭탄 위력, 폭발력이라는 것이 그 전의 공격보다 훨씬 강해요? 제로센에 탑재되어 있던 연료들이 그 안에서 계속 화재를 일으키면서 그만큼 소화도 어렵게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항공유가 굉장히 잘 타나 봐요. 고탄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 유도 미사일의 위력을 갖다가 이제 깨달으면서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항공모함 개발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이 여기서 전후에 대함 공격의 중심이 미사일로 옮겨갔는데 그 맛을 미리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S급에 대한 여기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S급 얘기할 때 그때 장갑 항모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장갑 항모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린 250kg짜리 폭탄만 막으면 되니까 S급을 뽑아내자라고 했는데 이때 보니까 지금은 사람이 같이 탑승해서 하는 가미카제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공격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 정도 현란한 기동을 하고 더 강력한 탄두를 가지고 있는 신무기가 우리를 항공모함을 타격한다면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못 막겠구나. 그래서 미국도 결국에는 장갑 항모로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돌아서는 움직임이 있어서 1943년부터 에섹스급 차세대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이 건조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비행갑판부터 두껍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일본의 것도 좀 학습을 한 거네요. 뭐 다이올 학습한 건 아니고요. 영국의 장갑 항모 개념이 유럽에서 전장을 주유하면서 거기서 또 잘 막아내는 걸 보고 미래에는 일본이 이상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비행갑판을 두껍게 만들겠다 해갖고 이때부터는 3.5인치 장갑을 깝니다. 비행갑판에도.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걸 막아내게 설계가 바뀌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위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또 사건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뭐냐면은 미드웨이급은 당연히 전후에야 취역을 했는데 대전 후반이 되면서 유럽에서 한숨 돌린 영국 해군이 드디어 태평양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태평양 함대에 영국의 장갑 항모 임플래커블급 두 척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래커블호와 인디패티거블 두 척이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하는데 그때 가미카제가 영국 장갑 항모를 향해서도 돌진하지만은 영국의 장갑 항모에는 상처도 못 냈어요. 안 아주 뚫려요. 간단하게 비행갑판에서 막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그래 저거야 저거 우리도 역시 미드웨이급부터는 저렇게 강하게 만들길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튕겨버리는 네.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미가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본이 여러 가지의 결전 병기가, 그러니까 자살 결전 병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간 어뢰가 나옵니다. 가이텐이라고 해서. 카이텐. 네. 예. 보통 이제 93식 산소 어뢰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이 탈 수 있게 개조를 해요. 사람이 어뢰를 몰고 가서 부딪힌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미가제는 배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오니까 보이기라도 하죠. 보이면 이제 뭐 대공사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뢰같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위협적인 건 가이텐이 더 위협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이텐이 되게 조종하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조종하기 힘들었고 또 산소 어뢰인데 이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규시간.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조종석 안으로 가스가 들어와서 네. 조종사가 실신을 했대요. 네. 1944년 11월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에서 미군 급유함을 격침시켜요. 미군이 보고 깜짝 이게 뭐야? 가미카제가 아닌데 또 뭐 이상한 게 또 하네. 그래서 이때부터 경비를 강화해요. 그런데 일본이 한번 맛을 봤잖아요. 패전 일주일 전까지 내보내요. 무려 148개의 카이텐이 출격을 합니다. 이게 11월에 나왔잖아요. 44년. 그래서 45년 8월이 될 때까지 사용을 했는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격침 3척, 대파 1척, 소파 4척 이렇게 미국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일본 측의 총 사망자는 가이텐 조종사겠죠, 당연히. 145명이고 미국에서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18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환비로 봤을 땐 뭐 이거 형편없는 건데 사실. 근데 지금의 일본 상황에서는
본인으로서는 성공했다라고 느낄 맞습니다. 뭐라고 네. 생각하냐면 일본 내에서는 이거 제법 괜찮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했으면 가미카제보다 훨씬 나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아직은. 끔찍한 통계네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제주도에도 카이텐 출격 기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 특히 모습 제주도에도. 보해안 네, 쪽 네, 보면은 예.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그 다 남아 있어요. 그때 만들어놨던 게 있죠. 어. 네. 그리고 제주도를 가시면 네, 뭐 여러 가지 관광을 많이 하시지만 네, 저는 좀 역사답사를 많이 어. 하시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까지의 맞습니다. 네. 우리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 아픈 모습 또 좋은 모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박물관들은 가봤는데 네. 저는 이런 가이텐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오오카라고 해서 오카. 예, 예. 예, 이것도 사람이 조종하는 이른바 대함 미사일이에요. 처음에 이제 글라이더 방식이었어요. 모기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글라이더로 하는 방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로켓 엔진을 단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함 미사일이 되버린 거죠. 인간이 그거 달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한번 예, 보시죠. 예. 비행기 같은 아. 글라이더 약간 비슷한 예,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장시간 비행이 힘들어요. 그래서 모기에서 딱 발사되면 37km, 그러니까 40km를 채 못 가요. 그러니까 모기도 적함을 공격하려면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기가 먼저 격추돼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 45년 3월에 오키나와에서 첫 실전을 해서 미국 구축함 한 척을 격침을 합니다. 근데 미국 구축함을 격침한 거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기가 먼저 요격을 당한 경우가 많아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총 10번을 출격했대요. 그래서 오오카 조종사 55명, 그다음에 모기 대원이 368명이 사망합니다. 정말 저건 발악이 가까운 네. 전술이죠. 그다음에 또 가미카제는 지금 이제까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항공기에다 폭탄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새롭게. 가미카제 전용 비행기가 나옵니다. 츠루기라고 해서 이게 바디가 금속이 아니라 목재 캔버스예요. 왜요? 그 VT 신관에 반응하지 말라고요? 아니 재료가 원자재가 부족하니까 원자재가 부족해서. 엔진만 단 거예요. 지금 저희 바퀴 보이시죠? 네. 저 바퀴가 고정식인데 육군용은 저 바퀴가 이륙하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착륙할 일이 예, 없다는 거죠. 착륙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극단적인 형태는 네. 정말 이제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100기가 넘게 생산되는데 별다른 전과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류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카이탄하고 비슷한 건데 2인승 자폭 전용 잠수함이에요. 왜 이건 2인승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한 명보단 두 명이 낫다. 210대나 만들어졌는데 실전 참가는 없었어요. 이거 오. 실전 참가하기 직전에 후반부에 만들었을 거예요. 정전이 정전이 되구나.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조사하면서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후크류라고 해서 인간 기뢰입니다. 예? 한마디로 잠수복 입고 밑에 들어가서 장대 끝에 기뢰를 단 다음에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군 배가 지나가면 터트린다 이런 얘기. 아니 그게 실제로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기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장비도 동원할 수 없으니까 뭐 항공기나 비행기나 어뢰나 잠수함이 동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간이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탄을 그냥 찔러 넣자. 근데 이건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전술이나 전략에 생존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일본에서 바라본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뭐 물론 후반으로 가면 영국의 이제 군함들을 본단 갑판이 장갑이 두꺼워지고 갑판이 두꺼워지는 뭐 이런 배들이 생기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런 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대응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빅 블루 블랭킷이라는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빅 블루 블랭킷, 블루프레 그러니까 커다란 파란 이불, 뭐 아니면 담요. 담요. 예, 그러니까 아 배에 담요를 둘러요? 여기 주변에 뭔가 담요를 두른다 같은 의미인데 그 블루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 비행기, 색깔이 파란 비행기, 색깔이 파란 게. 헬캣, 헬캣, 네, 헬캣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헬캣을 이용해서 커다란 그물을 치자라는 거예요. 계속 돈다. 예, 이렇게 뭔가 큰 그물을 쳐서 미리 막자라는 부분인데 이 전술은 이제 존 타치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일선 조종사로 활약했다기보다는 뭔가 참모로서 이런 전술을 개발하는데 좀 더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 핵심은 뭐냐면 항모가 있잖아요. 본대가 있으면 본대에 접근하기 전에 하나의 큰 방어선을 만들어서 여기서 가미카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항모가 이렇게 있으면 항모 주변으로 초계함을 약 한 50마일 정도, 그러니까 90에서 100km 정도를 이렇게 딱 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초계함에는 뭘 장비를 해놓겠어요? 레이더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더가 있는 이 초계함이 먼저 조기에 가미카제를 발견하죠. 한마디로 조기 경보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거 발견하면은 그 위에는 지금 누가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헬캣. 네, 헬캣이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요격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초계함들이 각각의 어떤 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축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직접 가미카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게 비춰주자면, 가미카제가 들어가서 항모를 공격해야 되는데 아. 이 미리 나와 있는 초계함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초계함들이 미리 가미카제 공격을 흡수하는 그런 방어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본대를 위해 희생하는 역할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거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5인치 대공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자동 통제 방식이었지만 이거를 수동으로 또 통제를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더 적극적인 방법을 또 씁니다.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차단해서 먼저 작살을 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지 공격해요. 일본 비행기지를 공격해서 일본 비행기들을 쓸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범위 내에 기지는 다 부셔버린다. 네, 그런 개념으로 더 적극적인 이제 공격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이제 오키나와 전역에서는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제 하는 방법들이 뭐 조기 경보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인 거잖아요. 가미카제가 일종의. 네네네네.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게 나중에 이지스 시스템까지도 발전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좀 두 분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은. 이지스가 이것 때문에 나와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건데 이것을 그대로 계승을 해요. 아, 푸른 이불 작전 네. 이거를. 그래서 예. 이때는 헬캣이었잖아요. 네. 헬캣의 적장자 톰캣이 그걸 계승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미 항공모함이 200km 앞까지 전투기를 내보낸다. 근데 그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는 250km 앞을 볼 수 있고, 와. 더 그다음 확장시키는 그때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가 대한 미사일을 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소련 그 폭격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무려 180km가 나가는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톰캣에? 네. 그러니까 200km 앞에, 250km 앞을 볼 수 있으니까 거의 450km 와. 앞에 있는 적을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그 450km에서 적을 발견하고 380km 정도에서는 요격까지도 가능한. 그렇죠.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냉전 시대 때는 악의 제국 소련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막 쏟아붓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그쵸.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조금 더 좀 좋은 방법 없을까? 전자 전파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야, 훨씬 먼 데 있는 적을 훨씬 더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또 하나, 함대를 공격하는 건 적 항공기도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대한 미사일이 더 먼 데서부터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항공기뿐만 아니라 대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지스 시스템이 되겠죠. 미사일이 가미카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파란 이불 시스템이 이지스를 만들어낸 시초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겠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블루 브랭킷 같은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은 쓸 아군의 필요가 희생도 많아가지고. 아.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지스함이 훨씬 돈이 덜 드는 방법이다. 한 척에 1조 원이래요. 그렇죠. 야, 이렇게 과거의 것들이 현대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찾아내니까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군은 이 시스템으로 대비를 했으면 가미카제에 대한 이제 이 충격은 이제 끝난 거예요? 충격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는 대응을 수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키나와 전역 같은 걸 보면은 일본이 가미카제를 무려 한 1,900여 기를 출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명중률이 레이트에서는 기억나시잖아요. 20.8%. 20.8%. 오키나와에서는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네. 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군의 이제 대응력도 좋아졌지만,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일본의 사실 이제 질이 더 떨어졌다는 거죠. 파일럿의 질이 계속 질이 더 떨어졌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소년병들 위주로 데려왔고, 특히 이제 소년병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딱 충돌하기 직전에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감아서 타격을 못하고 확 가버린다거나 피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연결이 돼서 일본군의 그런 전적 효용성이, 전술적 효용성이 점점 떨어져 갔고, 결국에는 말로 가면 갈수록 아까 무기 잘 소개시켜줬던 것처럼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악이 되는 거죠. 이제
기동 차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군의 블랭킷이 깔리면서 전에처럼 고공에서 접근을 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가미카제도 마찬가지로 급강화가 제일 타격은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야 갑판을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공으로 접근하는 거는 미군이 상시 초계를 하면서 요격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공에서 곧장 수직 낙하할 만큼 능력이 이제 안 간 큰 조종사들이 더 없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방식으로 크게 피해를 못 주고, 아까 보셨다시피 저공으로 접근을 해갖고 막 달려 들어갔고 옆구리에 이제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그나마 좀 몇 번 성공을 하는데, 네. 그거는 장갑의 배치상 크게 타격을 줄 수가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가장 강한 장갑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미가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좀 몇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갔느냐 강제로 갔느냐. 근데 사실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사실 그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죠.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네, 네. 또는 뭐 자발적으로 가게 만드는 시스템, 네. 강제적으로 가게 만들었던 시스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떠올랐던 게 6.25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남쪽을 거의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 인민군들을 동원을 할 때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청년들 중에 인민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들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럼 자발적으로 갔느냐, 강제적으로 갔느냐,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시스템, 북이 여기를 남쪽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인민군을 충원을 했던 굉장히 좀 그런 씁쓸한 기억이 하나 나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통수의 외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최고 책임자한테는 책임을 씌우지 않으면서 밑에다 책임을 씌운다. 사실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직을 하고 이렇게 어떤 조직에 이끄는 자리에 가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저쪽에서 했던 일들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책임은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을 이끌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가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이게 것 같아요.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일군이 전범이 되게 많이 회부가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얘네는 다 사인해요. 명령이 밑으로 내리면서 사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사인해요. 근데 일본군은 구두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문서를 남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또 네, 애매하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이 명령을 내렸을 것 같은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쭉 이야기를 좀 나가면서 사실은 너무 어두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조금 참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어둡게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웃음기를 뭐 띄거나 농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좀 이해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쭉 한번 이야기를 가다가 다시 한번 턴을 한번 하겠습니다. 레이테 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가 해군이 급박하게 가미카제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레이테 해전을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테 해전을 통해서 그동안 아껴뒀던 일본군 수상함대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 쓰고 아껴놨던 주력 전함들이 저희가 시부얀 해전에서 무사시가 침몰하고 사마르 해전에서 중순양함과 전함들이 무너짐으로써 일본군은 연합함대가 거의 뭐 조직을 온전히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11월 15일자로 대대적인 현재 개편을 합니다. 일단 함대 2개를 갖다가 폐지합니다. 제1기동함대, 그나마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항공모함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4척이 침몰당하면서 더 이상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제1기동함대가 폐지되고요. 수많은 전함들과 중순양함들이 배치돼 있던 제2함대도 폐지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항공력과 화력으로 일본 해군을 대표하던 이 두 개의 함대가 사라짐으로써 더 이상 일본 해군은 온전한 공세적인 작전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수세적인 작전으로 종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참혹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본영은 아직도 국민들을 속입니다. 뭐 속일 게 있어? 워낙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려 적 항공모함을 미군 항공모함을 8척을 격침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순양함 3척, 구축함 2척을 격침시키고 미군 비행기도 무려 500대 이상을 떨어뜨렸다고 어마어마한 역시 거짓 선전을 합니다. 격추 당했다를 시켰다로 바꾼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나오네요. 역시 확실히 어린이들, 이제 학생들 완전 동원돼서 어리다. 네. 이제 결전을 준비하는 좀 약간 결연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이미 본토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전을 피할 수 있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결전의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고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밀려오긴 하는데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토가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직까지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레이테 해전에 집중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최대 규모의 해전이라서 집중한 게 아니라 정말 일본으로선 정말 중요한 해전이었던 거잖아요. 네, 일본의 정말 마지막에 모든 해군 전력을 쏟아부은 대일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고함 고포주의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신기루로 드러났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가 시부야 내전에서 침몰한 무사시 함장 이노구치 소장이 함에서 이제 크게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내가 항공기를 간과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 이제 부하들에게 고백을 하고 본인이 이제 유서를 작성을 해서 포술장에게 자 이걸 함대 사령관님께 갖다 드려라 하고서는 본인은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일본의 이제 마지막 남은 고함 고포주의의 신봉자들도 바뀐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전함의 시대가 거의 확실한 종집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테 해전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아직은 가능성 있어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의 이 전함 이걸로 우리가 일발 역전을 할 수 있어였는데 이 레이테 해전을 격전으로 그건 아니야. 그렇죠. 전함이 함대함 전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전함 자체의 효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전함의 이제 함대함 전투용으로서의 의미는 쇠퇴했지만은 그 뒤로도 이제 강력한 주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력 지원용은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미주리 함이 포격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해안에서. 그리고 이제 냉전 초기 때도 그때는 이제 적이 해군이 약한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전함들을 남겨놓습니다. 뭐 다른 항공기로도 상대하지만은 소련 연안을 포격하거나 뭐 소련의 약한 함정들을 공격하는 데는 전함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남겨놓습니다만은 정말 전함이 이제 최후를 맞은 것은 50년대 들어서 네. 해군에도 핵무기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끝장이 납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해군 전력이 도저히 영국과 미국을 상대하기엔 말이 안 되니까 핵무기도 우린 상대해주겠다 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적 항공모함 전단에게 그 가운데 핵폭탄을 떨어뜨려갖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독트린을 발전시키면서 이 핵무기 시대에는 보다 기민하고 생존성이 높은 함정들이 필요하지 이런 거함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때 퇴역을 하죠. 물론 뭐 그 뒤에도 마지막에 1980년대 한 번 더 살아나긴 하죠. 레이건 시대 때 다시 600척 함대를 재건하면서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역사가 또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 게 전함을 재취역시킬 때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전함을 이제 우리도 항공전함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일본이 있었습니다. 했던 거 똑같이 하려고. 네, 일본이 이세와 휴가에서 주포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갑판을 깔아서 항공전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것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프리기함이나 구축함들 보면은 뒤쪽이 갑판이 돼 있어갖고 헬기가 그렇죠. 계속 네. 뜨고 내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좀 확대된 버전으로 그때는 해리어가 등장을 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직 이착륙 플랫폼으로 쓰는 항공전함의 아이디어가 나오지만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걸프전 때 순항미사일을 쏘는 플랫폼으로 쓰고 마지막으로 퇴역을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는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컨벤셔널 웨폰하고 네, 저 핵무기하고 맞습니다. 이제 요게 있는데 핵무기의 제한이 없을 때는 사실은
컨벤셔널 웨폰이라는 게 쓸모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뭐 스타트라든가 해가지고 핵무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다시 이제 컨벤셔널 웨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80년대 재건하는 용도가 바로 그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70년대를 전후해서 그 전에 이제 컨벤셔널 웨폰이 필요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량 보복 전략하면서 이제는 핵무기 뭐 이러니까 필요 없어 했다가 이제 70년대 와가지고 대규모로 핵무기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필요하겠네라는 이런 이제 순환점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했을 때는 네. 이제는 언컨벤셔널이다 하면서 네. 했다가 다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위협이 불거지니까 다시 컨벤셔널한 네. 무장으로 돌아가는 게 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네, 부분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 그 대한 미사일도 전함에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함대가 필요하잖아요. 전함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함대가 필요한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정말 수지타산이 안 나와요. 전함. 가성비가 많이 예. 떨어지네. 그리고 거대한 표적이 돼버리거든요.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그래도 이 전함의 시대는 갔지만은 그래도 이 많은 전함들이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함들은 사나이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가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울릴 수 있겠네요. 네. 그 시대 레이트 해전의 활약한 함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 시부야 내전에서 일본 함대를 타격했던 인트래피드 항공모함은 뉴욕에 있습니다. 인트래피드가 정박이 되어 있는 뮤지엄십이 되어 있는 걸 가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함들도 완전히 퇴역한 다음에 여러 주에서 가져가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박물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전함이나 이런 것들은 각 주의 이름을 따서 붙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주들은 그래도 이게 우리 주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치, 역사적 그치, 의미가 그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철로 팔아 넘기는 걸 막고서 이제 전시해 놓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급은 마지막 거함들인데 다 박물관 안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뉴저지주 캠든에 가시면은 아직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오와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스앤젤레스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주리는 그 상징성 때문에 전쟁의 마지막 항복 선언을 받은 그런 상징도 있고 해서 하와이에 정박이 돼 있고요. 하와이에.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은 버지니아에 가시면은 노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워낙 또 군사도시고요. 여기는 네. 해군 기지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해군의 상징 전함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해서 노폴에 있고요. 사우스 다코타급도 이제 매사추세츠와 이제 엘라베마가 역시 매사추세츠주와 엘라베마 주의 이제 뮤지엄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우스 다코타와 인디애나는 그건 스크랩됐고요. 자, 근데 사실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이 시대에 미국은 이미 모든 걸 다 기록했구나라고 이제 대단해. 놀라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레이트 해전에서 침몰한 함정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거 상황이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네라는 것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여러 이제 심해 탐사가 호사가들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또 이제 요즘은 심해 탐사정이 다 무인화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탐사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잊혀졌던 전장에 심해로 들어가서 군함 잔해들을 찾아내는 일이 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네. 거의 뭐 심해 고고학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영상들이 저희가 과거에 이럴 것이다라고 믿어왔던 사실들을 뒤집어놓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역사에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그동안의 통수를 뒤집는 일이 흔한 일인데 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이 레이트 해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마르 해전 설명할 때 초카이가 네. 구축함의 수선 포격에 그 유탄의 산소 오래가 유폭이 되면서 폭발되었다는 일반적인 통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 2019년에 초카이를 찍은 심해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길 보면은 초카이의 오래 발사관이 멀쩡하게 남아 있는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되게 놀라운데요, 이건? 네. 근데 사실 그게 그 전부터 얘기는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카이는 그런 유폭을 막으려고 이 어뢰 발사관을 좀 배 안쪽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갑판을 깔고 그래서 저게 어떻게 폭발했을까라는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잠수정의 사진 촬영으로 유폭설의 힘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오히려 공고나 하루나에서 쏜 14인치 포탄에 아군의 오폭으로 당했다는 이런 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 찍힌 걸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초카이 말고 다른 한 척은
어뢰 유폭이 맞는데 초카인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저 발견으로 인해서. 신기하다. 그 외에도 다른 함정들도 최근에 발견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무사시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무서지면 그 회피기동 실패했던 그. 네, 무사시처럼 거대한 전함도 그동안 얘가 정확히 어디에 침몰해서 가라앉아 있었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저희가 빌 게이츠 외에 딴 분 중에 유명한 분이 폴 알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팔아서 돈 엄청 많이 번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이런 심해 탐사에 맛을 들여서 저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시킵니다. 뭐 비슷한 이 유명한 양덕후로 유명한 게 제임스 캐머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임스 캐머런이 그 전에 비스마르크 전함 침몰한 걸 이제 탐사해서 뭐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해서 유명해진 적이 있는데 폴 알렌은 그걸 갖다가 훨씬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 무사시의 잔해를 갖다가 무인 잠수정으로 찾아냈어요. 저 심해에서 시부야 근데 해치하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왜 찾아요? 본인이 순수한 재미로. 아 덕후라서 찾는 거예요? 네. 아 저희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냥 책만 보고 있지만은 최 박사님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료 서적들을 스캔해서 이 똑같은 파일로 거죠. 만들듯이 그쵸. 저 사람은 아무도 시키지 않고 아무런 뭐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냥 내가 하는 게 재밌어서. 아, 네. 사실 저 마이크로소프트 초기 멤버들 그때 떼돈 본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폴 알렌은 저런 식으로 심해 익스페디션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요리에 미쳐갖고 엄청난 요리책을 만드는 분들도 있고 역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외국에 배워야 될 부분이 이런 거다.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자기 이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인류의 뭔가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본인의 재밌더라고요. 욕심이 인류에도 도움이 되는 욕심인 거잖아요. 네. 저 같으면 돈 있고 기술 있으면 보물선을 찾으려고 할 텐데. 내가 봤을 때 심서령님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고서적 그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책상 돌아다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고 다니지 않고 네. 렌트카에서 다니겠죠. 그때부터 기사님을 그때는. 시키겠죠. 그렇죠. 네, 그때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3월에 저 무사시를 발견해서 또 언론에 한창 나왔고요. 그동안 일본에서도 사실 야마토에 비해서 무사시는 관심이 덜했어요. 네. 너무 좀 처참하게 당한 측면도 있고 저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좀 숨죽여 지내던 무사시 구조된 분들이 뭐 위령제도 다시 지내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저 뒤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무사시의 상황인 거예요. 무사시가 우리가 배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요. 예, 7만의 천토. 무사시 익스페디션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폴 알렌 찾아보시면은 딱 채널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당시에 탐사하면서 찍었던 것이 다큐멘터리로 딱 2시간 30분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저건 어떻게 돼? 하고 관심들이 많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겠네요. 진짜 큰 건이 하나가 뭐야? 바로 큰 거. 또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큰 거 온다. 저 뭐예요? 바로 작년 2021년 3월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야. 허준 MC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던 바로 존스턴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대박. 이거는 미국인들에게 엄청, 있어서는 예. 진짜로 큰. 예. 그렇죠. 이 수남 존스턴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시부얀해는 심해 지형이 필리핀의 동쪽은 태평양 쪽에 이 지각판이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네. 해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해구가 갑자기 여기가 절벽처럼 있어갖고 밑에 수심이 6,000m, 7,000m 정도 6,000m? 됩니다. 심해 중에 심해. 진짜 심해 중에 심해요. 그래서 이 사마르 해전에서 가라앉은 배들은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깊어갖고. 그 지금 6,000m 밑에 바다에 가라앉은 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 처음 발견한 거는 이건 2019년의 일입니다. 2019년 5월에 로버트 크래프트 한 사람이 역시 무인 잠수정을 이용을 해서 이 해역을 갖다가 한번 수색을 해보다가 6,220m 지점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떤 함정을.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와서 화면을 공개하고 이게 뭘까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을 때 전문가들이 이거 혹시 그 지점이면은 바로 그 사마르 해전에 격전이 벌어졌던 곳? 그럼 거기서 침몰한 배라고 하면은 미군의 세척의 구축함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서 2021년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저 장면, 바로 선체 옆면에 55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발견한 겁니다. 557. 아,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DD557, 바로 존스턴이었던 거예요. 어떤 그 공격을 당했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이네요. 네, 존스턴이 야마토에 46cm 포를 맞은 그러고서도 분전한 그 함정인데 바로 그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 들어. 하필 빠져도 제일 깊은 데 빠지냐. 네, 그래서 저게 2021년 3월에 많은 미국의 유력 언론들, 뭐 CNN, 뭐 MBC 그런 데서 다 저렇게 뉴스의 중요한 꼭지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존스턴의 무운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발견으로 인해서 기네스북에 레이트 해전이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가장 밑으로 가라앉은. 네, 바로 The Deepest Shipwreck. 제일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배 잔해로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존스턴이 무려 6,468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걸로 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발견된 것 중에서. 참고로 뭐 그 전에는 이 Deepest Shipwreck 기록이 1996년에 남대서양에서 5,762m 점에서 발견된 리오그란데호였다는데 이게 갱신이 된 거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썼던 무인 잠수정 이름이 RB 페트레일이라는 건데 이 무인 잠수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폴 알렌이었습니다. 진짜 알렌이 다 하네 이쪽은. 네, 그분 저 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거. 네, 그분의 배를 빌려갖고 탐사를 해서 찾아낸 겁니다. 다 발견했네. 필리핀 근해는 알렌이 꽉 잡고 있네. 네, 그래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레이테 해전 4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레이테 섬에 상륙했던 미 육군이 있죠. 네. 예. 사실은 레이테 해전에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이긴 했지만 당연히 육군은 강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고전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수많은 그 고립된 전장에서 잊혀진 전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레이테 전투, 미 육군인 레이테 전투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잊혀진 전투 같아요. 잊힌 전투.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5번이나 지금 방송을 했던 네. 레이테 해전에 묻혔죠. 레이테 전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레이테 해전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사실 영어로 따지면 레이테 해전은 Battle of Leyte Gulf입니다. 레이테만 해전. 네, 레이테만 전투 또는 레이테 해전이 되는 건데 사실 Battle of Leyte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룰 지상전 이야기. 레이테 섬 전투. 네, 섬 전투. 그래서 미군이 분명히 되게 쉽게 상륙을 했잖아요, 육군이. 근데 2달이 걸린 다음에 일본은 조직적인 저항을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2달 동안 엄청난 혈전이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군이 어떤 루존으로 가는 그 타임 테이블을 연기시켜버려요. 지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이 됐을까를 위주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심시원하게 브리핑이 나오는군요. 들은 것까지만 하면 네. 사실은 그 상륙이 정말로 원래는 중점이었는데 네. 그 새카맣게 상륙정이 와 있는 모습들 보고 정말 빠른 시기에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군의 사실 상륙을 하고 나서 작전 목표는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레이테를 점령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를 차후에 루존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 기지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레이테 밸리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이제 비행장들도 건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던 게 미군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제한된 목표였고, 그래서 일본군이 거세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혈전이 펼쳐질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일본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군을 보자면 여기서 사실 에이테를 지키려고 했던 부대가 일본군 35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주력이 이제 16사단인데요. 35군은 14방면군, 그러니까 필리핀을 지키는 야마시타의 에하 부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마시타 14방면군은 사이공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베트남 사이공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남방군의 또 에하 부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레이테 이제 스즈키 중장이 이끄는 35군이 있지만 레이테 자체는 병력 자체가 4단급 정도밖에 현재는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어 병력이 별로 없죠. 그러면 손쉽게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이겨야죠. 미국이 이기겠는데 일본이 여기서 결전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야마시타는 루존에서 결전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레이테는 뭐 해군이 싸우는 데고 육군을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대본역에서 결정된 거는 이 레이테에서 육해군 통합 결전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야마시타가 반대를 하니까 이제 10월 22일 날 테라우치한테 호출을 받아서 사이공까지 가서 야, 너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뭐였냐면 루존에 있는 병력을 최대한 많이 레이테로 보내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5개 사단 2개 여단을 보냅니다.
근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격침이 되고 뭐 수송선들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바람에 병력을 잃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4만 5천 명의 증원 병력이 가는 거죠. 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여기서 뭘 하려고 했냐면 단순히 방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육군의 결전을 시도를 했다. 이거를 하나의 키포인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증원된 부대 중에서 이제 11월 1일 날 도착한 부대가 일본의 제1사단이에요. 가장 먼저 생긴 부대입니다. 네. 정예 부대죠. 저희가 계속 강조했듯이 일본에서는 사단 편성에 각 지역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가장 정예사단이 도쿄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근위사단과 제1사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1사단이 여기 투입이 된 겁니다. 물론 16사단도 최초에 생긴 사단 중에 하나여서 역시 정예라고 꼽혔지만은 제1사단의 무게를 그러면 넘긴 힘들죠. 이름이 다르지. 제1사단을 투입했다는 것은 일본 군부로서도 확실하게 여기선 우리가 최정예를 투입을 해서 결전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딱 보이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행장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작전을 하는 중에 당연히 혈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미군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를 좀 보면은, 미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레이테밸리를 확보하는 게 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상륙을 딱 한 지점부터 위에는 10군단이 상륙을 했죠.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하찌 중장이 이끄는 24군단, 이 부대가 각각 이제 서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진격이 속도가 되게 지연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여기서는 제공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이요. 예, 그런데 의외로 일본군이 제공권을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네. 도미나가 교지의 사항공대가 사실 항공군이 여기서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사항공군이 한 게 뭐냐면 여기 계속 가미카즈까지 동원을 해서 미군이 건설하고 있는 비행장을 파괴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군의 그 착륙해 있는 지상에 있는 비행기들을 계속 폭격을 합니다. 특히 이때 기상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어떻게 이런 날씨에 공격을 하지라고 미군이 전투 보고서에 적었을 정도로 일본군의 사실상 비행기의 어떤 그런 공격은 거의 어떻게 보면 발악에 가까운 그런 공격이었다. 미군이 제공권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미 육군이 사실 여기서 지원을 잘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 지원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됐고, 또 하필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기잖아요, 지금. 네. 태풍도 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비행장 건설이랄지 아니면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잘 안 되면서 미 육군이 지원을 잘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그런 환경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미군 입장에서는 거의 겪어본 적이 없죠.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거. 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4항공군이 어떤 부대가 있었는지 보시면 조금 더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육군항공대이다 보니까 네. 이때는 만주나 중국 전선에 있던 부대들이 대거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실전 경험이 정말 네, 많았다. 실전 경험이 있던. 맞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주와 중국에서 육군 부대들이 항공지원 못 받는다고 난리칠 정도로 그쪽에서 나름 단련된 부대들, 육군 항공대가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함대를 공격하기엔 부적합해요. 함대 공격에는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육상 지원은 그쪽은 훨씬 많이 해봤기 지상 때문에 공격은 많이 지상 공격에는 좀 더 일가견이 있었던 부대들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투력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군이 우세입니다. 왜냐하면 병력도 지금 미군이 거의 2대1로 많은 상황이고요. 또 각각의 사단의 어떤 전투력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일본의 뭐 1사단이든 16사단이든 정예 사단이긴 하지만 특히 화력면에서 미국에 좀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일본이 뭐 정신력으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정신력도 일본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고립되는 순간 사실 엄청나게 저하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군이 레이테 밸리에 있는 거의 모든 비행장을 확보를 했고 딱 하나 남은 곳이 이제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오목이라고 보이나요? 저기를 아직 점령을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 일본군의 증원이 계속 저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못 오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계속 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를 점령을 해야지 일본군의 증원을 차단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레이테밸리를 확고하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군은 이제 11월 3일 날 월터 크루그의 육군이 저기 포위 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0군단 같은 경우는 저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2번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목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24군단 같은 경우는 저기 베이베이라고 보이시나요 혹시?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트의 지형을 보면은 저 오목의 오른쪽에 이렇게 쭉 횡으로 산맥이 엄청난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동로는 저 위쪽에 있는 2번 도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2번 도로가 전부인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네. 네, 그러니까 산으로 넘어가기는 대단히 쉽지 않고 사실상 저 길목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기만 틀어 막으면 어떻게든 일본군으로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미군은 저기를 이용해서 포위 선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비에 2개 사단까지, 군단 예비에 2개 사단까지 투입을 해서 총 공격을 펼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빠른 기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군단, 특히 24사단인데 여기서 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길목을 일본군이 딱 틀어막거든요.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은 브레이크넥 능선이라고 불렀고 일본군은 야마시타 라인이라고 야마시타 라인.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 증원됐던 일본 1사단이 오히려 처음에 공격을 해서 야마시타 라인, 브레이크넥 능선을 딱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전술적 요충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24사단이 오히려 이제 수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월터 크루거 같은 경우는 24사단이 전멸하는 게 아닐까라고 대단히 우려를 했고 일기병 사단으로 하여금 초월 공격을 해라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그래서 24사단과 일기병 사단이 거의 협동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잘 뚫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사단도 정예부대이기도 하고 엄청 치열하게 또 역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탈환이 쉽지가 않았다. 일단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12월 중순에 가서야 한 달 넘게 걸려요. 이거 장악을 하긴 하는데 왜 또 여기를 빨리 못했을까라는 걸 보면은 역시나 기후의 문제가 대단히 컸습니다. 물론 비라는 것은 전장의 마찰 요소입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에도 똑같이 해당돼요. 둘 다 공히 그 참호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발이 그 퉁퉁 부어서 써가지고 동상처럼 뭐 이렇게 걸리는 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군도 사실 문제가 나중에는 생기지만 이때 미군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의 문제였습니다. 2번 도로가 비 때문에 다 침수돼가지고 늪지대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통상의 미군의 기동 방식은 이제 트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운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길들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누구를 계속 활용을 하냐면 필리핀 주민들입니다. 필리핀 주민들이 뭐 사진을 찾아보면은 이런데 대나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급하고 일일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그 보급을 못 받게 되죠.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현주민들은 그래도 알잖아요. 뭐 우회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주민들이 그렇게 계속 날라주죠. 사실 뭐 6.25 전쟁 때도 미군의 뭐 낙동강 방어도 그렇고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한국군 노무자들이잖아요. 뭐 당시 A-프레임 아미라고 불렸던. 네, 이제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미군의 공격 기세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군의 특장점이 나오기 힘든. 네, 그렇죠. 미국의 장점을 발휘하기가 힘든 전장이 돼버립니다. 기동성이 확 줄어버린 거죠. 네. 미국은 무다고 칠하냐 같은 지휘관이 없었네. 가서 이렇게 생긴 풀을 먹으면 돼라고 알려줬으면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군을 도와주게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일본군의 반격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이 여기서 가만히 있고 더 방어하고 진지 구축하고 막 시간을 끌었으면 아마 미국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일본이 반격을 가하고 비행장을 공격하고 뭐 역습을 가하면서 결전을 계속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특히 저기 보이는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보시나요? 타클로반? 저기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까지 있어요. 일본군 같은 경우 결전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이 공격함으로써 병력을 더 소모시켰다는 측면이 조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결국 일본의 저항이 언제 끝나냐면 12월 7일 날 하도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오모크에 상륙 작전을 합니다. 지상군으로 못 들어가니까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요. 해군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세니까. 약간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에 버티고 있던 일본군이 더 이상 이제 저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도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게 됐고 미군 같은 경우도 25일 날 육군의 그 지휘권 자체를 8군에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육군은 이제 새로운 전장인 루존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군은 이제 저기 서쪽의 끝에 있는 칸키포트 산으로 철수해서 그냥 2만 명 정도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그런 저항을 하게 됐고 조직적인 저항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당시 대본영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쫓아냈다. 아닙니다. 레이테의 결전을 필리핀 전 지역으로 루존 결전까지 확대시킨다. 그 말은 결국에는 밀려났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된 방어 라인이 루존으로 갔으니. 네, 패배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아이디어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절대 졌다는 말은 안 하는. 네. 태평양 전쟁이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순탄하게 전쟁을 치른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뒤에서는 보급의 위기가 여러 번 닥쳤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선의 보급 부담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보급선의 길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 때는 지구 한 바퀴보다 더 가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진짜 제3함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보급 밤대를 하나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지상전의 핵심 전차전이 네. 여기서 또 벌어진다면서요? 아주 이거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단급 규모의 전차전입니다. 일본군이 만주에 있는 제2 기갑사단을 파견해요. 일본군 내 최정의 기갑사단이었어요.